인데요. 그분은 전주 예고를 졸업하시고 명리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2017년에 심청가 안창 발표를 하셨고요. 2013년에도 심청가 윤대복 안창 발표를 하셨답니다. 24회 완산 전국국악 대제전에서 일반인 부문 한소리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퓨전 국악 한소리 더듬더듬 발매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발매한 앨범을 가져오셨다는 그다음에 찾아보시고 다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오르기 전에 영상을 이렇게 시청했는데요. 200주차였더라고요.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들려드릴 곡은요, 난감함에 아는 곡입니다. 수군과 모티브로 한 퓨전 국악곡이니까요. 그 국악 공연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거는 서양 음악이고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로 함께하면 더욱더 풍성해지니까요. 저랑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지금 너무 숙연해졌으니까 제가 먼저 얼씨구 하면 좋다 그럼 답해주시면 됩니다. 얼씨구! 좋다! 숙연해지지 않았었나요?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신 건지 제가 더 열심히 잘 해야겠습니다. 남해왕우연 득병하야 아무리 양을 써도 배작이 뭐다. 이때 용왕 꾸민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여주니 이 말 듣는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라 허니 이 말 듣는 별주부 말 허기를. 얼쑤 컴퓨터가 조금 지연이 되나 봅니다. 잘한다. 난감하네 소리 좀 키워주세요. 난감하네 진짜 난감하네. 난감하네 더 키워주세요.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감하네. 본실소 병의실소 벼슬부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어찌어든 일이여 별주부 세상에 나오니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가는 적은 어느 날 저 멀리 보는 오는 쫑긋이도 방금 저놈이 바로 토끼랬다. 이에 별주부는 아이고 그 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성 별주부이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하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공 갑시다. 거리에 단해짐이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거이니 나와 용궁 가서 어디여만 도립시다. 얼씨구! 너무 좋은데요? 이에 토끼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싫다 놈아!
다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특히 또 미스트롯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의 대충 이제 연령을 들어보니까 이 곡을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들고 왔습니다. 뱃띠오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얼씨구 하면 좋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교수님 괜찮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꿈을 안고 배를 띄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올해 첫 무대인데요. 좋은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뱃띠오라는 곡을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이 떴습니다. 전에 조국 때문에 말이 많을 때 우리 진보 개혁 진영에서 조국의 강을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국 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느끼겠습니다. 윤석열의 강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독재 검찰 강을 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 띄운 대로 그 강을 넘읍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강을 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칩시다. 윤석열의 강을 넘읍시다. 박수. 제가 우리 연설을 보신 분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그래서 많이들 오셨을 거라고 김진영 교수님 전 국립외교원장이셨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외교 안보에 관한 아주 균형적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조국 혁신당의 6호 인재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쭤보진 않았지만 이제 학자로 행정가로서의 일 외에 정치가로서 첫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시작된 작은 순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기왕에 정치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치를 하실 거니까 제대로 정치 좀 하시라고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안보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인천 노동희망발전소에 그리고 우리 정치개혁 시민행동에 그리고 비상시국회의에 그리고 인천 시민회의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교 대표께서 작은 꽃다발이 없어 오래 쓰시라고 두고두고 화분하라고 아주 없습니다. 드리는 증정 드리는 식으로 잠깐 갖겠습니다. 사진 잘 찍어주세요. 이것도 없어갖고 제가 쓰고. 세 분 이쪽 보고 하면 쓰세요. 세 분 같이. 자, 이성경 씨 이쪽 보고. 아시다시피 공개해드렸습니다. 예, 아직 그 교수님하고 워낙 바쁘셔서 제가 길게 통화할 수가 없어서 문자를 드렸더니 오늘 디프리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연에 관한 질문과 정치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정치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선거법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광고할 때 광고 잘 들으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다시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담이 너무 되는데요. 거짓말 말씀 안 드리고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가 이틀 만에 드라마 일어난 일이라서 저도 얼떨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전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액벌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뒤에 딱딱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요즘 강연하면 다른 낮에도 대기업에서 강연하는데 거기 있어도 한숨 소리가 너무 많이 듣거든요. 제가 저만 강의를 하면 한숨 소리가 나면 꼭 제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짓말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살다가 제가 어제 입당식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의하고 여기 오는 사이에 한의원에 가서 실제로 턱관절 침을 받고 왔습니다. 이를 잘 안 갈아서 이를 갈고요.
그다음 스트레스가 뭐 혈액박тер을 체크해 주시는데 피는 좋은데 혈이 다 막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혈만 막힌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에서 200차를 봤는데 저도 한 1년 반 되는 외교 강당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체험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봉설 20년에 200페이지를 표창해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부터 그동안 한 2달 정도의 강의, 뭐 매일은 아니지만 스케줄이 꽤 많은데 어디서 먼저 오지 말라는 전화가 오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먼저 이렇게 소식을 드리려고 혹시라도 부담 쓰시면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강의, 제가 하는 강의 질문 빼고요. 몇 시까지 하면 60분 정도 하겠습니다. 60분 내에 이 참담한 현실을 다 하는 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래도 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 말씀에 양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제가 30년을 정리한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년 좀 넘었죠.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소련이 붕괴된 날이에요. 소련이 언제 붕괴했냐면 1991년 크리스마스에 붕괴했어요. 우리 시간. 그리고 지금 2024년이죠. 한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세대의 30년 동안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 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래서 정말 돈놀이의 사회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불평등. 그 다음에 세계화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가의 구분보다는 진영의 구분보다는 전체의 세계가 하나의 질서. 대표적인 질서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국제기구, 국제질서 같은 협력질서 같은 소리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의 제목 안에 들어있는 팍스 아메리카노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노는 팍스는 라틴어로 피스입니다. 국제정치의 유명한 이론들 중에 의외로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제정치에는 정부가 없죠. 국제기구가 있지만 보시다시피 유엔은 거의 무용지물일 정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국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정글과 같다. 주인이 없다. 정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없지만 정부가 있는 것처럼 될 때가 있다. 그것은 막강한 패권이 세계를 지배하면 보전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정되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노. 그럼 멀리 가면 시초로 보통 팍스 로마나 로마가 워낙 강성하니까 특히 전성기 때는 아무나 도전을 못하겠죠. 쭉 오다 보면 팍스 에스파냐, 스페인,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이.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노. 만약에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지배를 하면 팍스 시니카가. 이게 국제정치인데 소련의 붕괴로 진정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팍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미국의 법과 미국의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됩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는 거기에 순응하면서 다 순응하는 줄 알았습니다. 소련도 없죠? 순응 안 하는 국가는 알바니아, 북한 정도였어요. 저 동구권과 소련도 전부 다 바뀌어서 자본주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대했던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물론 70년대에 미국 쪽에 경제는 살짝 들어왔지만 미국 생각하기에는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는 중국도 체제 전환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았다. 중국한테 속았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자기한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따라오지 않을 뿐더러 위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체품을 생각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정도의 인구,
그 정도의 발전인데 말 잘 듣는 미국.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중국과 붙어 있는 인도를 그렇게 이 정부가 초창기부터 들어가고 싶어 했던 쿼드입니다. 뒤에 조금 말씀. 자, 그 중국은 이제 서서히 위협으로 떠오르는 것이고 첫 번째 도전이 뭐냐? 딱 10년 만에. 그러니까 저 10년은 미국이 전성기를 이룰 때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부가 10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경제적 부가. 200위 국가는 2배가 되기가 그래도 좀 쉬울 수 있는데 세계 1위인데 10년 만에 2배가 됩니다. 굉장하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적도 없고 도전자도 없는데 다른 나라에 군대를 여전히 보내냐? 왜 무기를 생산해? 그 돈 가지고 사회, 복지, 교육에 투자하자. 당연히 지식인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얘기하겠죠. 국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당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을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군사와 전쟁이었거든요. 미국은 항상 더 나쁜 놈 때문에 용서받는 국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쁜 국가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았는데 없어지니까 미국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치고 들어간 것이 10년 만에 바로 9.11입니다. 9.11은 미국인들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됩니다. 동방불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방불패 몸인 줄 알았는데 고작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가 있어서 미국의 패권의 상징인 펜타곤, 미국 경제 패권의 상징인 무역 빌딩이 마치 소설처럼 박살이 났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테러지만 미국인들한테 트라우마. 근데 역설적으로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또 기회가 됩니다. 나쁜 놈이 생겼죠. 근데 수십 명을 나쁜 놈을 하고 아무리 알카에다고 아무리 오사마 벤라덴이라도 좀 구차하잖아요. 그래서 이 테러 뒤에는 누가 있다? 악의 주인. 그래서 국가를 입힙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이것도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4개를 더해서 7개의 깡패 국가. 뭐 3국가에다가 수단, 리비아, 쿠바, 아프간. 자, 그래서 이들 국가를 공격해서 아예 지배자를 바꿔야 돼요. 이게 미국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트라우마를 입었는데 정치인들은 다시 미국의 패권적 질서, 군사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진짜 위기가 옵니다. 금융위기. 자, 미국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물론 빈부격차와 함께 돈놀이 경제. 우리가 이미 1997년 그 돈놀이 경제의 피해를 입었죠. 세계들이 미국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돈놀이 경제가 폭발합니다. 그 이유는 버니 샌더스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부는 미국이 3억 5천 명인데요. 5천만 명인데 미국의 부의 60%는 5개의 은행이고 그 5개의 은행은 증권이나 주식도 아니고 파생상품.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만 브라더스. 자, 100만 불을 갖고 있으면 3천만 불, 4천만 불을 뻥튀기 하는. 자, 그걸 무너진 건 미국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긴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을 다 드러냅니다. 여기에 자기 시스템에 약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8년이 됐습니다.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지금 또 얘기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브렉시트라고 아시죠? 영국이 EU에서 빠져나가겠다고 국민투표를 합니다. 둘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서구라는 나라,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똑같은 현상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트럼프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아. 뭘 막아요? 미국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한 게 있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듣기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죠. 이거는 미국이 자기가 만든 룰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규칙을 버리겠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유무역 원칙을 버리고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국제기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래서 지금 한번 주위를 돌아봐 주십시오. 유엔은 거의 죽은 유엔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짓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WHO 3년간의 팬데믹에서 조롱만 당했던 게 WHO. 우리한테 그렇게 임팩트를 줬던 IMF 존재 자체 없어졌죠. 더 기가 막히는 WTO 자유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큰 점거 7,500불의 전기차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7,500불의 보조금 1,000만 원을 줍니다. 이건 IMF 아니 WTO의 위반이죠. 아주 심각한 위반. WTO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바로 이게 트럼프가 들고 미국이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질서와 가치가 사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등장이냐?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보시면요. 20년 선거하고 24년 선거. 자, 지금 세계는 두 가지 가치가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세계화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트럼프가 불러온 두 번째 노란 저희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호전적 민족주의와 파편화입니다. 세계화에 맞는 말이 파편화인데요. 세계화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EU는 통합까지 했습니다. 파편화는 각자 도생, 지껏이 찾고 국제협력은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속화시키고 이것을 시작하고 가장 심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호전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저는 한중일말 보셨고요. 혐한, 혐중, 혐일 이런 것들이 정치가 부추깁니다. 아베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그리고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혐오를 조장해서 분열시키고 그리고 공포를 가지고 전쟁의 공포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어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너무 많죠? 이게 하나예요. 심지어 트럼프는 무슨 말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보수 집회지 백인의 피를 미국의 백인의 피를 아시아와 남미의 피가 더 필요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몇 주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히틀러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전쟁을 못 막는 것은 우리 유사일을 그랬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세계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미국도 전쟁을 막죠. 국제기구도 미국을 막죠. 이게 지금의 세계. 우리 지금 말씀드린 걸 딱 두 개로 나누면 왼쪽에는 신냉전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부상하면서 마치 과거에 미소가 대적을 했던 것처럼 미국은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질서입니다. 북한도요. 2022년 후반기에 지금의 국제 질서를 신냉전이라고 부르죠. 북한은요. 이 신냉전 질서가 자기들한테 살 길을 줬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북한을 끌어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요? 북한은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하나는 강하게 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자기를 생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공격할 한국이나 미국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보다는 미국이 북미 수교를 통해서 평화를 가느냐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인질 싸움을 사는 두 가지 옵션에 우리 한 가지 옵션을 없애버렸어요. 평화로 가는 것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북한은 한 가지 옵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러면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가면 북한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친하니까 같이 제재까지 했는데 유엔 제재 아까 말씀드린 유엔의 존재감이 없어졌죠. 이제 유엔이 북한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북한이 ICBM을 쏘고 화성 17을 쏘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게다가 북한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중국과 러시아한테. 미국이 저렇게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고 러시아가 사이가 나빠지면서 북한은 이 기회가 신냉전이라는 기회가 북한이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 없다 나만 동족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이게 지금의 남북 현실이고 이게 국제 질서와 맞닿아 있는 부분.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른은 거리지만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신냉전을 하고 있지만 뗄 수 없습니다. 세계는 중국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지금입니다. 과거에 소련은요 서로 위협적이었지만 따로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중국은 따로 못 삽니다. 우리 한국 아무리 윤 정부가 중국을 끊어내려고 해도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못 끊어냅니다. 통계도 얘기합니다. 작년 2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사상 최고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반도체나 첨단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 떼어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왜? 다 떼어내면 미국의 물가는 100%, 200%, 1000%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중국이 전 세계 물가를 낮춰줬죠. 물론 중국이 자선사업 하는 건 아니고 중국도 발전했죠. 그걸 미국이 자기가 생산하는 자기의 동맹국들이나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독일이 생산하는 비싸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식민지지만 오히려 숨어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파편화, 민족주의, 지정하기 실제로 움직이는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도생, 파편화라는 말이 각자도생입니다. 그리고 저 지정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동안 듣지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중간에 있는 반도국가로서 대륙의 패권국가에는 우리를 밟고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해요. 해양국가 일본처럼요. 거기서는 우리를 타고 대륙으로 갔다는 우리의 역사는 그게 지정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교를 말할 때마다 하면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진리였습니다. 상식.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 지정학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한테는 대외 환경이 불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민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정부는 외교제도 말씀드렸어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합니다.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라고 해요. 이길 때는 51을 가져와야 돼. 이길 때 100을 가지고 오면 다음 때 파트는 절대로 다 안 맞죠. 이길 때 51을 가지고 질 때도 49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색깔로 말씀드리면 회색입니다. 지금 이 식은 흑백놈이고 친구를 삼은 국가는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일본, 미국. 적으로 규정한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은 죽여야 돼요. 멀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한도 관계나 한중 관계는 제로 역설적으로 저는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게 고마워요. 한국이 계속 도발하죠. 어떤 도발합니까?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만의 독립. 한국 대만의 독립만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쟁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반대편에 가가지고 생적사 사직생을 아직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거죠. 제가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럴까? 제가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하고 만난 얘기 들고 하나의 돌파구가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제일 하나 부끄러웠던 얘기 중에 하나.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동결이다. 그런데 이 정부 길어야 3년밖에까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꼭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 정부가 진짜 선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3년 기다리는데 이게 중국의 관료한 데들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호주 대사가 한 3주 전, 한 달 전에 만났습니다. 호주도 지금 미국과 함께 중요한 우방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의 정치의 양극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참 듣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념이면 그렇게 왔다 갔다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미 한국 확실히 파악하고 대선다. 겉으로는 이념의 양극화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프라서 뭐 멀리서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향후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갈 거냐인데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미중의 승부가 향후에 200년간 안 난다. 자, 미국은 중국을 꺾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을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저도 저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100% 예측할 수 없겠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요, 최소 200년. 자, 200년 어떤 일이 날지 모르죠. 제가 얘기하면 지금 30년을 말씀드렸죠. 향후 30년간 미국과 중국은 승부가 나지 않는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주저앉힌다. 요새 중국 피크론, 차이나 피크론이라 가지고 미국에서 막 신이 났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저렇고 부동산은. 미국이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맞닥뜨린 어떤 도전자보다 자기 충족적이고 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이 약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안 되는 시나리오.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친해질 수 없다. 그럼 이 세 가지 다 제하고 남는 게 딱 앞으로 30년 동안 개싸움을 할 것이다. 투닥투닥. 이거 미국에 우리는 독 파이트를 그러는데 영어식 하면 치킨 파이트 막 투닥투닥 거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승부 나지 않는 자기들의 그때에서 계속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이 세계를 어지럽힐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간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쪽에 올인해야 됩니까? 하면 100번 정부에서 중국이 5년 10년 안에 망한다 치면 지금의 정부에서 미국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아까 지적을 말씀드렸죠. 미국은 멀어요. 중국은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과 적이 될 때 누가 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자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게 대드는 게 손해일까요? 중국한테 대드는 게 손해일까요? 물론 자조적입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드렸어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족의 자존심이라도 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한테 대드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잖아요. 중국은 러시아는 때립니다. 미국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설득하고 듣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는 중동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후보지인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위의 두 전쟁은, 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내년 봄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었고요.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냥 미국이 유럽이든 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고, 특히 연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지금 동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직전 동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가 끝까지 침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버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우리의 운명과 너무 비슷해.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전쟁이 3년 1개월 이틀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나면 3년입니다. 그 결말이 너무 비슷해요. 저 말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는 결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국적 결말이라는 거예요. 분단. 왜 분단을 원할까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 폴란드와 다시 긴장의 경계선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처음부터 저기를 죽여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완충지대로 만듭니다. 우리 한반도를 쓸어버려서 소련과 미국, 일본의 경계선을 만듭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분단을 획책한 것과 똑같은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보십시오. 참 희한합니다. 늘 일어나는 반복되는 중동 전쟁인데 다른 게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 전쟁이 멈추지 않고 미국이 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확전 안 되죠. 저기도 팔레스타인만 죽어도 참 신기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왜 러시아 쪽은 드론 몇 개 날리는 거에는 공격하지 않을까? 왜? 미국이나 유럽은 우크라이나에게 공격용 무기를 주지 않을까요? 니만 죽으라고 할까요? 확전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돼요. 결국 우크라이나들만 피해자가 됐죠. 수많은 팔레스타인이 죽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미래의 전쟁이 된다면 타이완이 한국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우리만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전쟁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요만큼의 인연을 드리면 왜 전쟁이 안 나냐?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참 저도 몸이 얼스러운데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도 바이든이 북한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차라리 트럼프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정치. 두 번째, 제가 평생에 한국에게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정부는 안 가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미국은 전쟁을 못합니다. 두 개, 세 개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교묘한 것은 뭐냐? 한반도 위기를 조장해서 한미를 묶어서 대중 봉쇄 라인을 만드는 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전쟁 가능성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전쟁은 나지 않을 건데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계획된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발적 전쟁은 그 뜻대로다 위험해. 이게 문제죠. 이거는 미국이 팬데믹 동안에 5개 미국이 최고의 위기다 하면서 했던 5개 위기.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보건 위기, 대공황 이후에 90년 만에 경제 위기. 뭐 이거는 요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나아졌다 치고요. 1960년대 이후에 60년 만에 인종 위기입니다. 흑백 갈등 기억나시죠? 그리고 남북 전쟁이 최악의 공동 분열, 정치 분열. 역사상 유례 없는 기후 변화. 자, 이걸 조장한 사람이 트럼프. 2020년에 트럼프는 전국 선거에서 힐러리한테 295만 표에 졌습니다. 약 300만 표를 치고도 투표에서는 미국의 간접 선거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는 304대 227, 약 100석 이상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2020년 바이든이 겨우 이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갛잖아요. 여기를 러스트 벨트라고 미국의 스윙 스테이시라고. 여기가 지금 파란색입니다. 자, 미국은요 왜 그러면 민주당이 불리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전 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겁니다. 자, 잘 보셔요. 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미국 그것을 소셜 시큐리티 카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카드인데 거기에 사진이 안 돼요. 사진이 없으면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은 운전 안 하면 없어요. 여권에 여행 안 가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투표를 2단계로 거칩니다. 내가 내다라는 걸 가서 투표에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해야 돼요. 민주당한테 불리할까요? 공화당한테 불리할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돈이 없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2번이나 투표장에 가기 힘든 사람. 그래서 자, 이거 두 번째, 전체 인구는 어디에 인구가 제일 많겠습니까? 캘리포니아와 뉴욕입니다. 여기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미국 선거구조상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겨도 승자 독식으로 별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절대로 안 바꿔줄 정도로 유리합니다. 자, 그림 한 번 재밌는 그림 한번 보시죠. 왼쪽이 미국이고요. 자, 그걸 막해서 빨간 주와 공화당 편주와 파란 주를 합치면 미국 지도 얼추 비슷하죠? 딱 반이에요. 그래서
DSA가 This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미국이 자조적으로 한국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자 왼쪽에 보면 중국의 정책은 뭐냐면 아시아 정책은 1대1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10월에 중국에서 푸틴까지 불러가지고 그 성대한 1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1대1로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을 뻗어나는 중국의 대외 전략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미국과 직접 맞서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미워놨어요. 그걸 쫓는 형국이 미국이 가져온 게 뭐냐면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여기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이 뭐냐면 쿼드는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것이 이게 일본의 아베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한국을 제외시키고 이 다이아몬드를 형성한다. 자기 일본 그리고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대륙을 견제하겠다는 일본이 만든 거고 그것을 트럼프가 그대로 사용했고 바이든도 그대로 사용했고 윤 대통령이 그대로 사용했고 중국 관료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전에 시진핑이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15년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앵무새처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앵무새처럼 얘기했고요. 작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했을 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중국의 거짓말이 아니고 중국은 그렇습니다. 오바마 때 처음 냈어요. 근데 미국은 듣고 보니까 중국은 참 합리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진핑. 근데 미국은 많이 컸네. 기분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덩치가 크니까 중국의 핵심이 미국과 그대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 보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중국은 아까 말한 길게 봅니다. 길게 보면 미국은 지는 해이고 중국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드시 다음 세대의 패권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서구에서 짓밟혔던 19세기 20세기를 극복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자기들은 중국에 지금 대들었다가는 죽는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로 중국을 지금 누르지 않으면 뒤집힌다는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것도 중국 오리관리가 저한테 해준 표현입니다. 너무 적절해서 강의 때 잘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고 있고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적절한데요. 제가 아까 중국이 미국한테 안 진다고 그렇다고 미국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중국의 약점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누가 채워줘요? 러시아죠. 그래서 미국의 외교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강박증이 있었어요. 중국의 도전이 해서 눈이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죽은 키시저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자기가 옛날에 중국과 러시아죠. 자기가 옛날에 소련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미국이 지금 러시아 중국을 떼어놔야만 미국이 살 길이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미국이 자기 실제로 전략적인 강박증에 빠져서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오히려 접근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이 멀리 보지만 여기는 문제가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어딥니까? 중국이 저쪽으로 할 때 미국이 봉쇄하는 이 네 가지 지점을 보시면 제위가 한반도, 그 밑에가 동중국해, 그 밑에가 대만이고요, 그 밑에가 남중국해. 줄을 그으면 하나의 선이 나오죠. 저게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꼭 전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갈등이 실제 충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를 돌파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여기서 봉쇄해야 된다. 그럼 이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미국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힘이 옛날보다 빠졌어요.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대안, 자기 말을 잘 듣는 호국 두 국가, 일본, 한국, 대만 정도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초기에 냉정기도만 만들어줬는데 한반도를 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남쪽에서는 한미일이에요. 삼각형. 그리고 북쪽에서는 북중소라는 삼각동맹입니다. 그걸 북방삼각동맹과 남방삼각동맹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두 개의 동맹이 삼각을 만들고 한쪽엔 점선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 미일 동맹은 있지만 한일 동맹이 없었잖아요.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 소련은 한반도 동맹이 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연결되는 먼저가 아니고요. 한일입니다. 한일이 지금 중국과 소련과 북한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세 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1980년대 레이건이라는 미국의 신보수 네오콘 패권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레이건이 누구를 불러오느냐? 나카소네라는 인간을 불러요. 이 나카소네는 지금 일본 극우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이 나카소네는 옛날에 대동아 공영권을 했고 일본 제국주의 했던 사람들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짖은 게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그때 했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모다. 불침 항모다. 이거 태평양 전쟁 때 일본 해군의 모토였습니다. 나카소네가 그걸 들고 나왔고 미국이 묵인했습니다. 왜? 레이건이 누굽니까?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얘기하고 아프간 전쟁 이후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를 묶으려고 했고 거기에 솔마니가 선거했습니다. 최고의 조합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극우 3자의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왜 동맹으로 못 갔을까요?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바로 탈냉전으로 가면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도가 뭐냐?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역시 네오콘입니다. 극우정부입니다. 고이즈미는 나카소네의 수지자입니다. 근데 왜 실패했냐?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3세판째 바이든. 근데 우리가 가슴 아픈 건 극우 정부였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민주당 정부.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전략적인 강박증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중국이 사실 왜 강박이라고 했냐면 중국이 하는 짓이나 중국이 가진 위협보다 미국은 몇 배로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 내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미국 때리기는 너무 좋은 카드. 그게 바이든이 됐던 그런 카드.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계 4대 혐중 국가 중에 하나. 한국, 일본, 미국, 특이하게도 네덜란드. 그러니까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위해서 국익보다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게 그 국민들한테는 불행을 줍니다.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국가인데 대통령이 계속 자유를 얘기하는데요. 인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요. 두 개를 섞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모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하고 섞어버리냐면 그는 우리 수준이 되지 않는 국가와는 적대 국가가 되겠다는 게 문제죠. 외교는 유엔은 여러분 유엔이 193개국인데요. 소위 말하는 한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수준이 안 되는 국가를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3입니다. 4분의 1만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유엔은 평화지 자유가 아니고 그걸 유엔에 가서 자유를 21번이나 쓰면서 연설하는 잘못돼 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국가와 외교를 단절하고 적대 국가가 되면서 완전히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죠. 여러분 저 바이든은 부통령 때도 우리한테 못을 박은 사람,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 당시 오바마 때 바이든 부통령.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어지니까 다시 강제동원을 가지고 한일의 장애물을 치우고 있어요. 한미 동맹이 된 과정을 보면 저는 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2022년 11월입니다. 프놈펜이라는 데 가서 G20을 하고 아시아 정상회의를 하는데 한미일이 따로 다른 데서 만남을 가집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 3자가 만나서 공동선언을 한 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에피소드만 얘기다 시간 좀 되시는데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그 다음날 김현정 뉴스쇼에 가가지고 김현정 뉴스쇼에서는 저 프놈펜 공동성명을 저한테 해설하라고 불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꾸면 최악의 결정이 이어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인천이죠. 인천이 어디 윤상현 의원이 저를 직격탄을 날렸어요. 나는 어제 나온 사람이 중국 국립외교원장인 줄 알았다. 두 번째, 저런 인간들한테 정부를 맡겼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가 망가졌다. 이건 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재해치기 받았습니다. 안타깝게. 그때 바로 한 달 후에 일본은 안보문서를 기소합니다. 미국의 무기나요. 일본은요 평화법을 건드리는 사람들한테 반감을 사기 때문에 실제로 안보법을 바꿔가면서 평화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파 정부는 낙하선에부터 시작해서 제도라의 꿈입니다. 미국의 무기는 있죠. 그래서 일본은요 그때 나온 게 중에 세 가지. 첫 번째, 일본은 공격을 못하는 수비 전형의 대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바꾼 게 일본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향후 그때부터 5년간 그러니까 2027년까지 지금의 GDP의 1%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2배로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단번에 세계 3위가 됩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일본이 3위입니다. 그야말로 군사하고. 세 번째, 일본이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쏠 때 일본이 격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의 미사일 전력은 선진국 중에 최하입니다. 왜냐? 미사일이 공격용 무기. 아까 말한 2배 안에 지금 미친 듯이 미국의 미사일, 순항,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고 군사강국으로. 그리고 3개월 후 2023년 3월 강제동원을 일방적으로 양보합니다. 이 뒤에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합니다. 사실상의 저는 동맹이라고. 물론 동맹 조약을 통하면 의회나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약보다는 나중에 깨기는 쉽습니다만 실제로 이미 동해에서 한미일은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한숨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이 지금 보면 국가들이 있죠. 한미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만,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합쳐서 대중, 반중 전선을 만들고 그것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부릅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가 이루어지니까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외교 70년의 꿈이 수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소련이었고 지금 중국이었습니다. 항상 아시아 대륙에 자이언트가 있어요. 챌린저, 도전자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생각해도 자기보다 누군가를 보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힘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아시아에 가장 강하고 중국 말고 가장 강하고 가장 말 잘 듣는 일본과 한국, 미국의 수행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일이 사이가 나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70년 동안 이 사이를 붙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배신이 뭐냐면, 미국 민주당의 배신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런 꿈이 있어도 일본이 한국한테 한 짓을 민주당은 편들어 줄 수 없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싹 바뀐 게 웬디 셔먼이라는 사람이 한국 욕을 하면서 과거만 쳐다본다고 2015년에 얘기했죠. 그리고 그 위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중국이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한미일 동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만든 정책, 제 이름으로, 제가 이름이 아니라 제가 이름을 정한 게 신남방 신국방 정책이 제가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면 저 보수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미국의 인도태평양하고 중국의 1대1로를 우리가 다 브리징을 하면 양쪽에 다 참여해서 이게 배타적인 동맹 대 동맹의 대결 구조가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신남방 정책이고 신북방 정책이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나라가 인도와 아세안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위치가 비슷하죠. 근데 이게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뭐냐? 우리의 외교 정책은, 외교 전략은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름을 잘 보십시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인도양 태평양 전략인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가 빠져나가는 대륙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대륙국가이면서 동시에 해양국가인데 편을 정한다는 의미. 우리가 해양 세력에 올라타서 대륙과는 적이 되는 게 정책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섭섭한 게요. 저는 진보 쪽에서도 그 반미 좌파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그게 상처를 너무 입었어요. 심지어 진보 신문에서도 저희 실명을 거야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중국하고 가자는 말이에요. 이런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대륙 국가들과 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반미 친중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가 동맹을 확실히 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 하나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 무사동맹.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진영이 잘 짜져 있습니다. 찰스 틸리는 아주 유명한, 제가 방송에서도 한두 번 인용을 했는데, 정치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국제정치를 분석해 보니까 마치 조폭의 세계와 같아요. 그래서 딱 지금 이게 조폭의 세계입니다. 미국은 보수, 일본은 중간 보수, 한국은 행동대원.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면요, 항상 조폭 둘이서 이렇게 붙으면 패거리 싸움을 할 때, 패싸움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멍이 둘이 나와서 막 입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뭐예요? 일본에서 쳐요. 다 죽습니다. 거기 먼저 쳐서 싸우고 전쟁하고 폭력을 일어나서 희생되는 게 바로 행동대원.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좋죠. 두 개의 방어막을 세워놨죠. 일본도 괜찮아요. 한국이에요. 아베는 그럼 한국 빼자. 우리 사과하기 싫다. 인도 넣자고 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 더 넣는 게 좋죠. 대륙을 막아서. 오른쪽 이것보다는 더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게 경제안보라는 말로 한국을 이용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등하고 바이든 정부한테 투자한 총액이 얼마냐? 133조 입니다.
바이든이 자기 지금 재임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투자가 총 200조입니다. 우리가 절반도 더 많아요. 우리 5대 기업이 미국에다 만들고 있는 공장 133조이 이미 집행된 것이 73조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 5월 9일날 대통령이 취임했죠. 5월 21일날 와가지고 윤 대통령 만나는 거는 뒷전이었고 기억하시죠? 기업을 만났습니다. 왜? 이게 미국의 청사진입니다. 자, 동맹을 만들어서 한쪽에서는 한미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토를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뭐냐? 자, 중국이 위협적이니까 중국의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막아야겠어요. 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옛날 꿀뚝 산업을 막아가지고 중국이 안 무너지겠죠. 다음 세대 4차 산업 그게 바로 PVC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칩, 반도체. 실제로 바이든은 이 세 가지 종목을 전략 종목을 하고 이것은 중국을 확실히 쫓아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중국 쫓아내면 어떻게 채워요? 미국이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만든 게 대만 와라, 독일 와라, 한국 와라입니다. 근데요, 미국이 제일 필요로 한 게 뭐냐면 한국입니다. 왜? PVC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은요, 바이오하고 반도체 장비 정도.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밖에 없고, 대만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일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 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개수도 보시면 200조 중에 133조.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아냈어요. 저는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을 거절할 수 있는가? 어려워요. 왜? 미국이 제조업은 없지만 제조 원총 기술을 갖고 있어요. 원래 기술을 반도체로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절실히 필요하다면 미국과 어떻게 치열하게 협상하는 게 맞습니까? 투자학회 대신에 우리 것도 들어줘요. 했어야겠죠. 이 대표적인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7,500고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못 받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당신네들 땅에다가 배터리 공장할 테니까 공장이 쓸 때까지는 한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미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해줘야 투자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그런 협상을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대요. 중국에 팔고 있는 반도체. 그럼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저사양은 중국에 팔고, 왜냐하면 저사양은 아직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60%를 중국이 다 사줍니다. 고사양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막는.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사양은 안 팔게, 저사양 우리가 팔게 내버려 둬라고 반도체 투자할 때 조건을 걸었어요. 133조를 하고 한국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트럼프가 되면 더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는 세워도 안 준다고. 미국의 공장을 세워도 보조금 안 준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중간에 있는 분, 미국이 도청 사실을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이 부인하지 않아요. 문서로 나와요. 그게 가짜 문서라고 미국이 한도 얘기한 거예요. 폴란드에 60만 발 한국에는 다 나왔죠. 그런데 이 안보실 차장은 미국이 좋은 뜻에서 도청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갔다 와서 이것을 보완했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도청하고요. 우리나라의 안보실 미국이 가끔 자기 나라에 있는 대사관들을 도청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안보 결정의 최고 사령탑을 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 도청하고 있으니까 서로 총선 경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전체제 70주년을 얘기하는데 작년이 정전체제 70주년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요, 이 두 가지죠. 한미동맹 70주년, 정전체제 70주년 두 개의 70년이죠. 근데 이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게 정전체제 70주년. 한결같이 한미동맹 70주년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미관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고민하다가 안 그래도 반동맹이라고 제가 외교원장으로 했을 때 감히 동맹을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게 코로나로 하도 할 일이 없어. 그다음에 제가 2년 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원래 외국 가고 이런 건데요. 임기 시절에 거의 다 코로나였어요. 제가 책을 3권 썼는데요. 학교 다닐 때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동맹의 역사를 썼어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래도 반미는 아니었어요. 단 하나 단어 때문에 제가 엄청 고초를 겪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써가지고. 하도 저쪽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 정말 심리학 교육을 제대로 알아. 가스라이팅은 부모와 자식, 보수와 부부와 직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고 자율적 사고를 못하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북한인가? 그러면서 제가 나경원 의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할 때 편지 보내가지고 제발 이거 속지 말라고 보낸다. 여당 의원이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막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들으면서 가스라이팅은 오히려 한미관계에 일부 적용될 수 있다 했다가 종표도 엄청 두드려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팬데믹 기간인데 주옥순 씨는 매주 화요일 12시에 정문에 와서 민족의 반역자 김주영 물러가요.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 뒷문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한미동맹을 분열하면 안 그래도 제가 좌파에 그러니까 한미관계는 깊어져도 한미동맹이 깊어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한미관계는 용리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죠. 한미동맹에는 전쟁의 산물이 그리고 동맹이 가장 가까울 때는 적이 확실할 때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말은 우리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되니까 정전체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전체제 이야기하면 이게 비정상적이니까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빨간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보면요. 우리는 한미동맹, 그 다음 비핵화나 평화죠.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협력이 파란 쪽은 우리가 지향하는 쪽이죠. 그래서 남북협력을 통해서 평화로 통일을 가는 거죠. 그런데 빨간 쪽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로 간답니다. 안 되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빨간 게 이루어집니다. 전쟁. 그래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 북한이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다. 저 공식에는 협력이나 화해나 평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압도적으로 우리는 중국 전쟁 중 확실한 응징과 보복. 선거권을 안 걸릴 겁니다. 선제 타격과 확정 가구, 일정 불사, 북한 정권에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북한도 옷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인 교종국가, 통일 불가,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겠다. 대남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남한은 식민지 졸개다. 남한은 지금 적대적 공생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걸 이용하고 있고 일본도 이걸 이용하고 그래도 멈출 수 없죠. 저는 북한이 지금은 좋은 전략적 환경을 갖고 있지만 영원히 저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노이 때의 치욕을 기억하고 일단 강한 억지력을 그러니까 둘 다 힘을 통한 평화예요. 남이랑 북이랑.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입니다. 저는 스스로 담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담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얘기는 문제를 풀만한 담대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구상이 아니고요. 북한이 극복하면 담대하게 돕겠다. 거짓말. 진짜 담대한 양보는 뭐냐?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가 국립 외교원장으로 있을 때 아일랜드에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저한테 들려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일랜드에 가시면 꼭 보십시오. 저 성당은 1500년경에 그 두 영주 간의 전쟁이 있었었는데 그 전쟁에서 한쪽이 패퇴를 해서 숨어들어서 결사항전을 했어요. 이 전쟁이 길어지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기는 쪽에서, 포위한 쪽에서 제안을 해요. 포위를 풀면 전쟁을 끝낼 것이고 지금까지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호수를 칩니다.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푸는 순간에, 결사항전 푸는 순간에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 성당문에다가 저 홈을 팝니다. 그리고 그 영주가 팔을 찍었어요. 나는 못 믿겠는데 이 팔을 짜고. 그렇게 신뢰를 회복해서 표하고 왔다는 역사적 사실. 담대한 구상, 우리 팔을 줄 정도의 담대한 구상이 아니면 북한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윤 정부가 물러가더라도 첫 번째, 한미동맹의 트라우마, 한미동맹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팔을 줄 수 있는 양보를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의 관여를 하고 이거를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이 두 가지를 이뤄낼 수 있는, 그거 없으면 한반도가 없습니다. 똑같이 또 기회가 와도 진보에게 기회가 와도 평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걸 할 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우리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 정도니까 15분까지 하겠습니다. 8분 남았는데 결론을 내야 되니까 희망을 드려야지. 그때까지 다 한숨나는 소리를 해요. 이게 작년 6월에 미국의 포린 팔러스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우리나라의 갈 길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 네 나라하고 이 네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왼쪽에 네 나라를 보시면 인도죠. 그 다음에 사우디죠. 인도네시아, 터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라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입니다. 자, 이 네 개국을 합쳤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른쪽이죠. 근데 이 8개 국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우방국들.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의 4개 국가는 미국에 너무 치우쳐서 국제적 영향력을 상실한다라고 주목했습니다. 왼쪽의 4개 나라는 힘은 약하지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아서 외교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인도 보십시오. 바이든이 지금까지 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쿼드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인도가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쿼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쿼드는 사자야. 네가 너무 오짜가돼. 그 말을 물라고 발라쳐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미국을 생각할 때 중국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그리고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 근데 인도가 말을 안 해요. 인도가 말을 들을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인도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모든 소비재는 중국으로부터 온다. 싸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인도는 러시아하고 없지 않아. 그래서 대러 제재하라는 미국의 것을 거절하고 러시아가 고마워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세계 시장 가격의 3분의 1, 2분의 1을 줘. 인도는 표정 관리하면서 받아가지고 정유해서 단단하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때문에 호들갑을 들죠. 이 사우디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기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소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란하고도 손잡고 미국하고
미국하고 거절하고 중국하고 손잡고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그게 왜 이 세 나라. 제가 어제 이 땅에 변호를 했는데 사실상 그걸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제 이 슬라이드는 한 25년 전에 만든 슬라이드. 제 좌우명이 정치의 꽃은 복지고 외교의 꽃은 평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용했었는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저게 정치를 딱 빼버리면 인간은 동물이거든요. 인간이 동물이라는 말은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동물의 법칙 작동한다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동물의 법칙. 그러면 정치가 그러면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약자가 우대받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외교의 꽃은 평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는 희미한 평화는 가짜 평화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를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보기엔 반대입니다. 제가 제일 이 슬라이드도 25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저걸 인용하더라고요. 지금 정부 대통령.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해요. 뭔가 합리적으로 들리죠?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의 평화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면서 독재를 준비할 수 없듯이 평화를 준비한다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평화는 평화를 준비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하나 희망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평화를 준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오히려 인도나 터키나 인도네시아나 그들도 미국의 동맹 국가이라서 동시에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가진 국가론입니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에서 우리가 선진국가 중국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미국과 유럽 국가 제대로 선진국 맞아? 마스크도 생산 못하고 진단키트도 쩔쩔매는 우리가 되게 뿌듯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국가는 나쁜 놈이 될 때도 있지만 국가는 공적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이 사형을 받고 사유화를 받고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공적 영역이에요. 복지도 국가의 공적 영역이에요. 미국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사다 쓰다 보니까 마스크도 생산 못하고 그래서 시장과 시민사회는 너무 큰데 국가를 잃어버리니 미국. 반대로 중국은요. 국가는 엄청 강한데 시민사회 시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완벽한 두 개의 조화를 이룬 나라가 어디냐?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한국은 진짜 국가주의 국가고 유교적 집단주의 거기에다가 한 번도 엘리트가 바뀐 적이 우리 기득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서 귀족 시대가 무너진 것은 혁명 없이 무너진 몇 개 안 되는 국가이고 왜 혁명 없이 무너졌을까요? 물론 동학혁명이 있었지만 그걸로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한국이 왜 무너졌냐면 전부 다 양말을 사서 더 이상 특권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70%가 양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아니죠. 그렇죠? 식민지를 겪으면서 한번 안 뒤집어졌죠. 관료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했잖아요. 군인이 강합니다. 독재를 했잖아요. 경찰이 강합니다. 지금은 누구요? 경찰이. 이렇게 완벽하고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한국이 이들 나라와 다른 중국과 다른 점, 일본과 다른 점이 뭐냐? 시민사회가 강하다. 나라가 선을 넘을 때는 항상 우리는 일어났어. 봉기하고 회초리를 들었다는 자랑스러운 대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국하고 러시아 관련이 지금 정부의 외교에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끄럽게 해야 돼요. 방금의 시민이 그랬잖아요. 시끄러워요? 민주주의. 아까 반도국가라는 게 지정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22년에 2월에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정권이 유지되면 이것이 전략서로 쓰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책도 망하고 대전환의 시대에서 해륙국가라는 말을 등장시켰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이 반도라는 국가, 이 반도라는 말이
일본이 우리한테 번역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페닌슐라라는 것은 페닌슐라의 절반이라는 말은 안 되겠죠. 길쭉한 대륙에 붙어있는 길쭉한 땅을 페닌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이걸 반대로 했어요. 자기들은 온도고 우리는 반쪽짜리. 그게 저주처럼 돼서 우리가 섬처럼 됐잖아요. 지금 북한의 북쪽이라고. 그래서 진보적인 역사학자들, 지리학자들은 해륙국가로 불러요. 우리는 해양국가이자 대륙국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정부에서 더 절실합니다. 우리는 해양국가로 표현해버렸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정체성은 대륙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대륙국가만이 아니라 해양국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왜 남쪽으로 천도를 해서 평양에 내려왔냐. 그래서 만주를 뺏겼다 그러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이 워낙에 실익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세 가지 민족적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민주의, 하나는 분단적인,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대결 시대의 국익 확보의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시간 약 15분간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 모르고 있었던 얘기를 아주 일목요연히 해주셔서 그렇지만 우리들한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적으로 정책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 질문도 조금 다를 텐데 오늘 질문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연임되셨고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에 선거법을 잘 생각하시고 주셔야 돼요. 저는 의견을 답변 안 하시면 혹시 그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가 걸리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에 정동훈 동지가 있는데 질문은 말이죠.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하면 딱 해서 자기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1년 전 만에 강의 아주 명강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치사랑 별명도 갖고 있는데 질문만 하세요. 반미좌파, 친중좌파라고 하는 얼치기 좌파들한테 온건 중도파라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답변해주고 상처받은 것 아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미국은 패권주의라고 그러는데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대동소이한 패권주의인가 자국주의, 대국주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즉 강한 국가가 되겠지 다른 나라들을 억압한다든가 착취한다든가 그러진 않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미러와 또 중의 차이점과 다른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지금 질문 요지는 다 알아두셨겠지만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분명 패권주의국가야. 왜 러시아와 중국도 패권 국가이냐라고 질문하셨죠. 맞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 하나 딱 여쭤보는데요. 지금 그 코드 정에서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이렇게 접촉을 많이 시도하잖아요. 이게 가짜 행동인지 진짜 무슨 사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마이크가 없어서 지금 못 드신 분 때문에 지금 일본이 북한하고 지금 수교한다 뭐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여쭤보고 또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마치니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 가정을 하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두 가지가 좀 국제적으로 뭐 상황이 변한 건데 그때 다시금
남북한이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여쭤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경우에 또 트럼프가 집권했을 경우에 남북 간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능성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울 수 있을까요? 지금 대답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세 가지 질문 받으시죠. 질문들이 너무 조언같이 좋습니다. 그냥 제가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그냥 이빨에 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러시아와 중국과 패권적이 있고요. 미국이 선방을 때리는 건 맞아요. 이중사에서 확실히 보시면 중국은 대응하고서 미국이 선방을 때리고 중국은 방어하는 이 형태죠. 그러니까 매치 게임과 펀치 게임인데 이건 중국이 착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하고 맞짱을 뜰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보이는 것은 물론 서양에 의해서 침노당한 일종의 피해의식이 작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국답지 못하고요. 평화주의적이 아닌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러시아의 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리고 그들의 권위주의와 독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유리하다 그랬다가 제가 2차 가해자로 비판을 받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이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요즘은 중간지대론이라는 걸 저는 요즘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팀하고 얘기하는 또는 제3지대. 제가 그 신남방 신북방의 좀 발전된 말이라는 건데 그런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글로벌 사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릭스를 들어보시고. 근데 브릭스의 약점은 뭐냐면 거기 러시아와 차이나가 있어요. 이 전체가 커지는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힘,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힘 때문에 따라가는데요. 저는 이 브릭스나 아까 말한 아세안이나 인도나 또 프랑스도 이런 국가 중에는 좀 자율성이 있어요. 이런 국가들이 미중을 완화시키면서 미중을 대신할 수 있는 집단적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전적으로 짓는 이 정부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수준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라는 수준에서 수용하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3지대를 향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북일 관계죠. 분명히 작년에 북일 관계에 접촉이 있었고 그것은 그 팩트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고이즈미 있죠. 조금 전에 제가 고이즈미 두 번째 미국의 시도 때 고이즈미가 3살 깜짝 놀라게 북일을 방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북과 일본이 막 화해 무도하고 금방이라도 일본이 배상금을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을 주면서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납북자 문제에서 바로 걸렸죠. 저는 일본이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옵션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정부처럼 모든 옵션을 다 내다버리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은 아직까지는 저는 북일 관계를 타진했는데 그럼 김여정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바쿠 협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북한이 이걸 밖으로 들고 나오는 거죠. 계속 하고 싶어? 두 가지 절대로 양보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는 납북자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는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다시 북한이 원하는 선을 제시한다. 그럼 일본이 그 선을 감수하고 들어올 것이냐? 그건 쉽지 않죠. 이제 타협안이 있긴 합니다. 일본 내에서 나오는 거는 전제 조건으로 삼지 말고 의제에 포함시키자.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얘기를 어떻게 타협하느냐. 그리고 지금은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끌고 온 게 지금 상태다. 그리고 북일 교섭은 일본의 하나의 옵션이지 메인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자신이 싫어진 두 번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긴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빨리 끝날 거예요.
바이든이 되더라도 전쟁의 피로감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냐면 러시아가 제시하는 조건보다 우크라이나가 조직했거나 조직했거나 훨씬 더 들어주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러시아는 동우크라이나만 달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전부 다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덜 원하는 러시아 쪽이 결말이 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자기 이거를 미국하고 유럽에서 손을 놔버리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면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갈 것인가?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안 좋아도 시진핑은 자기만이 다룰 수 있다. 푸틴은 자기만 다룰 수 있다. 김정은은 자기만 다룰 수 있다는 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2018년의 트라우마, 2019년 2월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외상은 못 준다. 그때 북한은 외상을 받아들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미국이 팔을 내놓는 정도의 양보를 그것도 현장 결제를 하지 않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 CSIS 중앙일보가 불러가서 했던 미국의 백악관 선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축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군축 얘기가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보수정부와 보수신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 군축을 꾸준히 주장했던 게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이제 핵강국끼리 군축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우리가 나오면 난리가 나고 특히 제가 얘기하면 난리가 나고 미국은 뭐냐 하냐면 비핵화를 장기적 목적으로 두되 북한의 핵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니냐. 근데 미국의 보수는 한국의 보수는 그렇게 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터부를 깨는 노력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쉽지는 않다는 거죠. 북한의 트라우마가 되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정부의 리더는 좀 머리가 없어서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을 당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그룹에서 조종을 하는 건지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인간이 조종을 하는 건지 아까 그 인간은 그 나타순의상 세 번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원장님 후임으로 온 인간이 첫 번째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못하는데 그 그룹이 움직이는지 그 아까 그 이태호라는 그 인간이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질문 내용 아셨죠? 네. 예, 또 이 정부의 실제 외교 문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여쭙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말 하셨어요. 예. 저 미국을 실질적으로 미국을 내쫓고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와. 예. 예. 네. 시험 질문이시니까 또.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제2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대적인 관계 물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북한의 특수한 민족적 내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파괴할 수 있는 외교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어떤 전략이나 묘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령 일본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안보적이거나 외교적으로 지금 왕래도 가깝게 하고 있고 북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쟁을 겪어왔지만 국가 대 국가로서 원조를 하거나 이번 사업을 하거나 혹은 나아가서 외교적인 관계를 유엔이 지금 불명무실해지고 제재를 비껴나서 할 수 있는 창구로서도 작용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실례지만 전화면 어떻게 되세요? 요새 지은이라고 외교 공부하세요? 학부 때 잠시 우리가 질문 좀. 예, 알아듣습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민족 동질성 가슴 아프죠. 아픕니다. 분명히 그 표현은 아프고 지금 상황과 연결돼서 위기 의식도 더 느껴지고. 근데
북한이 대부분의 조건문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한국이 이렇게 하면 핵도 사용할 수 있고, 한국이 이렇게 하면 한국 남한을 정복해버리겠다 이거니까 북한도 어떻게 생각하면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런 하나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더라.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전쟁을 했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까 잠깐 조폭으로 비유했던 조폭 얘기를 했던 그분이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유럽이 같은 민족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다른 민족으로 사냐 바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는 가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동서독 통일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의 통합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 감정이 이런 것도 오히려 객관화시키고 오히려 더 치밀한 통일 전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만나면 지금 설문조사도 계속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따라 살자고. 너무 강력해요 그게.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학교로 가면 이제 나왔지만 두 가지의 잘못된 비교를 하고 있듯이 좋은 분단과 나쁜 통일을 비교하고 이 좋은 분단이 계속 유지된다는 무슨 근거냐? 지금 분단이 만드는 전쟁 위기는 끊임없을 때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거는 서로 편하게 잘 사는 공존의 분단이잖아. 누가 그걸 보장해 주냐? 그러니까 나쁜 분단보다는 나쁜 통일이 낫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 미국 몰아낼 수 있냐, 미국 몰아낼 수 있냐. 또 확고하게 말씀,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지금 낙인 찍혀있고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이런 아주 급진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좀 좌파 진영에서 가서 반미적인 것을 하나의 표방으로 내세우는 분한테 강행 가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통일전선 전술을 하십시오. 반미 앞에 드러내면 절대로 공감 못 얻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또는 보다 온건한 쪽에 가면 자율성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일기 때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미국의 민낯들 우리가 미국에게서 억눌려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을 알기를 바랬는데 우리나라의 충성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트럼프와 미국을 분리시키더라고요. 트럼프는 미국이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변한 것 같지만 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야당 지도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미국을 반대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 그 말이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시대적 과제 두 가지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암살할 정도의 세상은 아닙니다. 나가겠죠. 적어도 미국. 그렇다면 좀 더 강하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저도 장기적으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맨인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통일전선 전술을 해야 된다. 한편 딱 빼고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저는 신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하면 한 개를 잊어버립니다. 김태우 맞습니다.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분이 중심인물이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여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많은 정책들이 그가 과거에 썼던 논문들과 너무 유사하게 진행되고 저는 두 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의 종교적 근본주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극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야. 보통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이 된다는 친중과 약간 같습니다. 과거에 박정희도 북한에 대해서 뭘 하려고 했고 이명박 저희 중국에 가가지고 돈 봉투가 있을 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월명 후보시절보다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건 소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자기가 시대적 사명을 국내적으로는 좌파 척결, 국제적으로는 악의 척결이라는 일본과 미국의 극우와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브레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고, 그럼 그분들은 뭐냐? 이게 국내 정치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은 보수적이고 분단국가예요. 반중적이고.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깨지고 한일 관계가 깨져도 이 정부 탓을 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탓을 할 것이다. 국내 정치에서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마치 트럼프가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교묘한 전략가 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강의에 대한 질문은 강의에 대한 질문은 요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면 출마 예정자 시작하시고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문제하듯이 알겠습니다. 안 하시는 윤대기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테니까 혹시 제가 지금 섹션을 불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셨으면 좋겠다. 질문을 좋겠고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선생님께서 여쭤봤더니 디프리 가능하시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약을 어떤 곳에 잡아놓긴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인원을 몰라서 지금 가실 분을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 선거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회비를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강사님한테 받을 거예요. 오늘 회비 2만 원씩 들어가시기 전에 다 내셔야 돼요. 가실 수 있는. 네, 빨리 손 들었어요. 정확하게 인원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 예. 11분입니다. 11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한 번.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질문할 때 있으시면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사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외실 때 그런 걸 보면서 남다른 국민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행정부가 아니고 의회잖아요. 의회를 통해서 어떤 전반적인 의료 국방정책 그리고 남북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 생각하셨는지 지금 이제 밖에서 의료인이 만들어져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조국혁신당을 택하기에는 그거였습니다. 패속정이라는 말 좋아하고요. 조금 더 좌쪽에서 이게 저한테는 맞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기 전에도 제가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제3지대로. 그 다음에 또 모호한 것 중에 하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도 그 연애 말씀드린 걸 하면 그거였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들어가 보니까 외교부가 가진 네트워크가 있어요. 당연히 미국이 강하고 당연히 미국 중심의 외교가 소위 말하는 미국판, 동맹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서 과거에 진보 대통령들도 가면 어떤 분은 포획까지는 하여튼 포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왜냐하면 지금 정권은 3년 남았고 임기는 된다면 근데 제가 된다는 마음은 좋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미중 일러의 진보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고요. 그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민간인 신분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민주당 의원들 만날 때마다 얘기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대만 위기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개입설을 자꾸 퍼뜨리잖아요. 제가 민주당에서 설문조사 돌려봐라. 한국 사람들 중에 대만 유사시 개입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될 거다. 그거 가지고 가서 여당 압박하고 대통령한테 유사시에 우리 참여 안 한다는 거 미리 선언하게 해라. 결의안을 통과시. 저는 제 1호가 가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반대 결의안 통과.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죠. 잘 들으셨죠? 네. 이 자리에서 꼭 하시고. 감이 너무 잘 들었고 감명적이었는데 사실 내일이 이 세일이 역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있을 거니까 질문이자 당부인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정치는 묵시다 그런 감독도 동의하는데 정치인으로서 정치는 여성 정치인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동수 정치에 대한 팁과 좀 당부를 여성 정치의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거의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주세요. 여기 앉아 계시죠. 사진도 찍고.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고요. 지금 좀 이따 사진 찍을 거니까 위치에 계신 분들 다 아래층 내려와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0차 포럼을 또 강의도 들으러 오셨지만 저희 축하해 주러 오셨으니까 사진 다 찍으셔야 되니까 내려와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던 대로 몇 가지 지역사회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오셨겠지만 저희 생평이 1년에 10차씩 20년째에서 200차 포를 맞았습니다. 사실 2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 말해서 너무 연초가 돼서 바쁘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넘겨서 그 시간 맞춰서 오늘 했습니다. 잘했다 생각하고 올라와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광고하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부터 할까요? 먼저 이거요. 3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인천 촛불문화재가 부평 북광장 쉼터공원에서 인천 촛불행동과 인천 비상시국회가 같이 합니다. 아마 출마자들도 선거법에 허용하는 데에서 아마 마이크 사용하는 것 같이 하루를 위해서 좀 준다고 그러니까 노선을 좀 내시고 많이 오셔서 그 반면투자에 같이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이 있습니다. 3월 14일이 인천은요 목요일입니다. 10시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걷기를 시작해서 점심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부평에 있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교육장에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록해 주셨다가 가능하면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세월호에 관한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밝히고 세세히 발표해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꼭 불만이 있으신 분은 이따가 뒤풀이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지역 배우 노동조합의 전임 그리고 전임 본부장들하고 지부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원수를 세보니까 전임 6분이신가요? 11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빼지 않고,
21대부터 27대까지 10분 정도, 10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전 위원장,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전 지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내용은 홍영표 의원은 노동의 정신으로 들어가야 한다. 탈당과 독자 출마로 말미암아 윤석열 정권 폭정을 도와주는 것은 이적행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돌고 있는 카톡을 통해서 성명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불만 있으신 분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동일도 받으셨죠, 이거? 네. 동일코리아. 이 동일코리아는 협동조합사 만드는 쪽에 신용 목사님 어디 계실까요? 신 목사님께서 이사장이신데요. 후반법 만들고 계십니다. 아주 힘주시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안에 보시면 후원 약정서 같은 게 있습니다. 후원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통일에 관한 생각들도 더 많이 하셨을 테니까 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합니다. 저희 생평이 어디 관련단체가 아니고요. 20년 전에 생명평 기독연대로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게 생명평 포럼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리단체로 시에도 등록하고 회원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좋으신 분은 많이 줘도 좋지만 사정이 안 좋으신 분은 단돈 5,000원이라도 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는 지속적으로 못하지만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저희들 인천에서 시민사회가 하는 포럼으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의자 깔고 이거 다 우리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고 해주시고 여기 도서관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혹시 일이 있으시면 낮에 와서 커피 마셔도 좋겠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자,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교수님하고 사진 찍으실 분